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서울의 여름밤은 늘 끈적하게 달라붙는 공기로 가득했어요. 고3이던 서연은 온종일 문제집과 씨름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버스를 탔죠. 차 안은 어둡게 깔린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창문에는 습기가 맺혀 바깥 풍경이 번져 보였고 시트 틈새로는 눅눅한 먼지 냄새가 새어나왔어요. 졸음을 참기 힘들었던 서연은 가까스로 빈 좌석을 발견하자마자 힘없이 몸을 기댔죠. 버스의 진동은 마치 자장가처럼 그녀의 눈꺼풀을 무겁게 눌렀고 곧장 의식은 흐릿해졌어요. 흔들리던 머리가 자꾸만 창문에 부딪히던 순간 갑자기 뒤통수에 쿵 하고 무거운 충격이 스쳤어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 서연의 시야에 낯선 할아버지가 서 있었죠. 축 처진 눈, 주름진 얼굴, 감정 없는 시선이 버스 안 공기를 차갑게 얼려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서연의 뒤통수를 건드린 모습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을 남겼어요. 그러나 불현듯 떠오른 건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괴담이었어요. 버스에서 노인과 시비가 붙으면 낯선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서 서연은 곧장 몸을 일으켜 자리를 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리를 비켜주자마자 할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똑똑히 봤는데 마치 안개처럼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서연은 손끝으로 여전히 얼얼한 뒷머리를 만지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차가운 땀이 손바닥에 맺힐 뿐이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누구도 방금의 기이한 장면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무심했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다음 날도 서연은 야간 자습을 마친 뒤 늦은 버스를 타야 했어요.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비처럼 흩날리고 차내는 고요한 숨소리만 맴돌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승객들의 얼굴을 훑어봤지만 전날의 그 낯선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안도의 숨을 내쉬던 순간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뒷덜미에 닿은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천천히 고개를 돌린 서연은 숨을 삼켰어요. 바로 옆자리에 전날 자신을 두드렸던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더니 낮게 속삭였어요. 나 알지? 목소리는 깊은 동굴처럼 울려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서연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순간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창밖 정류장 앞 버스 불빛에 드러난 실루엣은 분명히 그였어요. 정류장 기둥에 서서 버스 안을 향해 미동도 없이 그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해 멀어지는 순간까지도 시선은 계속 서연을 따라붙었고 그녀의 온몸은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에 들어섰어요.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늘어져 있었지만 어둠은 여전히 짙게 골목을 감싸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쇠막대를 두드리는 듯한 깡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조차 불지 않았는데 머리 위 안내판이 흔들리듯 움직였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서연은 겁에 질려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고 곧장 달리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지만 뒤에서 울려 퍼지는 쇠막대 소리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데 창문 너머로 또다시 깡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을 두드리며 진동처럼 울렸어요.
두통은 마치 망치질처럼 뇌를 파고들었고 눈앞은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어요. 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아 보았지만 소리는 더 크게 번졌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날 이후 그녀의 밤은 매일 같은 소리에 시달리는 고통으로 채워졌어요. 며칠 뒤 서연은 환청에 못 이겨 거실 불을 켜고 나왔어요. 그러나 불빛이 닿지 않는 부엌 구석에 누군가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귀퉁이가 움푹 꺼지고 피딱지로 얼룩진 얼굴은 충격적이었죠. 본능적으로 비명을 내지르려던 순간 그 그림자가 서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동자는 피로 가득했고 입가에는 썩은 고기와 생선 가시가 끼어 있었죠. 으스러질 듯 턱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씹는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웠어요. 서연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것은 버스에서 마주친 바로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음습한 기운을 풍기며 다가오더니 다시 중얼거렸어요. 나 알지? 그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려 있었어요. 서연의 귀에 박히자마자 두통은 폭발하듯 치솟았고 눈앞이 새하얗게 뒤틀렸죠. 마치 머리를 곧장 부서뜨리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호흡은 끊길 듯 막혔어요. 버텨내려 했지만 몸은 금세 무력해졌고 결국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떴을 땐 부모님이 곁에서 놀란 얼굴로 서 있었지만 집안엔 할아버지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죠. 그날 이후 서연은 점점 망가져 갔어요. 환청은 매일 밤 이어졌고 두통은 약으로도 버티기 힘들 만큼 심해졌죠.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집중은커녕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고통만 몰려왔어요.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수능은 결국 실패했어요. 재수 생활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두통은 심해지고 환청은 더 생생해졌어요. 밤이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고 낮에는 피로와 불안에 잠식돼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점점 초점 없이 흔들려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수하던 친구가 서연에게 무당을 찾아가 보자고 권했어요. 서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고통에 결국 친구를 따라갔죠. 좁은 골목 안 허름한 무당집, 향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공기는 눅눅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무당은 서연을 보자마자 이마를 찌푸리더니 곧장 그녀의 뒤통수를 짚었어요. 순간 서연의 머리는 다시 무겁게 욱신거렸고 숨결조차 멈출 듯한 압박이 몰려왔어요. 무당의 눈빛은 깊이 가라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 뒤통수가 너무 아프군. 무당은 서연을 둘러싼 기운을 더듬더니 이내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얘를 괴롭히는 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자살을 당한 영혼이 붙어있는 거지. 서연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당은 계속 말을 이었죠. 죽임을 당한 자는 신의 뜻으로 심판받지 못해. 그래서 이승을 떠돌며 닮은 이를 붙잡아 괴롭히는 거야. 을 순간 서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무당은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더니 소스라치듯 놀라며 손뼉을 쳤죠. 봐라, 내 웃음이 그 영혼과 똑같아. 꼭 하회탈 같구나. 서연은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별명 삼아 놀리던 하회탈이 떠올랐던 거예요. 웃을 때 찢어진 눈매와 처진 입꼬리가 꼭 가면 같다고 했는데 무당의 말이 그 별명을 그대로 짚어낸 거였죠. 등골을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그 영혼이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다닌 이유가 닮은 모습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서연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무당의 말을 전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작은 외삼촌, 그러니까 서연의 작은 외할아버지를 떠올렸죠. 엄마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선이 굵은 얼굴의 남자가 웃고 있었죠.
서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내 작은 외할아버지셔.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서연은 벽에 손을 짚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점점 더 조여오는 듯 했어요. 며칠 뒤 외할머니가 집을 찾았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무겁게 입을 열었죠. 사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할머니는 작은 외할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쇠파이프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는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가족들은 사고사로 알았지만 진실은 타살이었던 거죠. 서연의 두통과 환청은 억울하게 죽은 작은 외할아버지가 남긴 신호였던 거예요. 무당의 말처럼 그는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닮은 혈육에게 집착했던 거였죠. 진실은 충격적이었고 가족 모두는 무겁게 침묵에 잠겼어요. 서연은 머릿속에서 수없이 맴돌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버스에서 뒷머리를 치던 순간, 창문 밖에서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부엌에서 썩은 음식을 씹던 장면까지 모두 작은 외할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전율했죠. 억울한 죽음을 풀지 못한 채 떠돌던 영혼은 가장 닮은 자신을 붙잡아 존재를 알리려 했던 거예요. 서연은 공포와 연민이 동시에 몰려와 눈물이 고였어요. 왜 하필 나였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내가 풀어줘야만 끝나는 걸까라는 책임감이 억눌리듯 가슴을 쥐었죠. 가족들은 무당의 조언을 따라 의식을 준비했어요. 향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한가운데 작은 제상이 차려졌죠. 흰 쌀밥과 맑은 술잔, 그리고 조용히 흔들리는 촛불이 불안한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서연은 촛불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어요. 그 순간에도 귀에는 여전히 깡 하는 소리가 은은히 스며들었고 머리 뒤는 쑤시는 듯 아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작은 외할아버지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서연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죠. 의식이 시작되자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바람 같은 기운이 스쳐 지나갔고 촛불은 흔들리며 그림자를 벽에 일렁이게 했죠. 무당은 주문을 외우며 서연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했어요. 눈을 감은 순간 귓가에 낮고 끊어진 호흡이 들려왔어요. 나 알지. 어김없이 반복되는 그 목소리에 서연은 온몸이 굳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그만 쉬세요 라고 속삭였죠. 순간 머릿속을 파고들던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무당은 흰 종이를 불에 태우며 조용히 말했다죠. 이제 길을 열어주었으니 저승으로 가야 한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냄새는 매캐하게 퍼졌고 방 안은 순간적으로 더 어두워진 듯 했어요. 서연은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한동안 귀를 괴롭히던 금속 썽소리도 잦아들었고 머리 뒤를 죄던 압박도 가볍게 풀려갔어요. 그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있었죠. 그제야 자신을 향해 집요하게 속삭이던 나 알지가 마지막 인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의식이 끝난 후 서연은 밤이 두렵지 않았어요. 창문을 두드리던 환청도 머리를 파고들던 고통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그날 이후로는 작은 외할아버지가 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펜을 잡았고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섬뜩한 기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서연은 그제야 작은 외할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가족들조차 몰랐던 억울한 죽음,
말하지 못한 사연, 떠돌 수밖에 없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어요. 평생 기억에도 남지 않을 뻔한 장례식 장면이 이제는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향 냄새, 검은 옷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울음을 삼키던 엄마의 모습까지.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곱씹으며 작은 외할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서연의 방은 고요했지만 한 번 들었던 소리와 시선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창문을 흘끗 바라보며 누군가가 또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긴장했죠.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서는 이제 편히 쉬고 있으리라는 위안이 스며들었어요. 서연은 작은 외할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오래도록 괴롭히던 두통도 서서히 잦아들었고 무겁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죠. 평온함이란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재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따라붙던 존재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억울함을 알리고자 한 가족이었다는 사실은 묘한 위로가 되었죠. 책상 위 노트에 글씨를 써 내려가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기억을 잊지 않겠다. 사건은 끝났지만 영혼의 무게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 느꼈어요. 불빛 아래서 흔들리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었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서연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갔어요. 하지만 버스를 탈 때마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노인의 얼굴 속에서 순간적으로 작은 외할아버지를 떠올리곤 했죠. 창밖에 서 있던 눈빛, 부엌 구석에서의 형체, 뒤통수를 치던 순간의 감각까지 여전히 생생했어요. 서연은 그것이 단순한 공포의 기억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일부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기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갔죠. 밤하늘에 달빛이 번지던 어느 날 서연은 창문을 열어두고 잠시 바람을 느꼈어요. 차갑지 않은 부드러운 기운이 살결을 스치며 지나갔죠. 문득 작은 외할아버지가 편안히 웃으며 멀리 떠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 오래 맺혀있던 두려움이 조금은 풀려나가는 듯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쫓기는 삶이 아니라 기억을 품고 나아가는 삶으로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서연의 시선은 창밖 별빛을 따라 멀리 머물렀고 밤은 오랜만에 고요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